네, 반갑습니다. DNA 입시연구소에서 고입과 대입을 지도하고 있는 이태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외국 국제고 자소서부터 이제 면접 수업까지 매년 맡아갖고 이제 맡게 됐는데,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6월 현충일 전후에 해서 특강 같은 게 있고, 저도 그런 수업을 맡긴 합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여름방학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떠 있는 거 이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면접 쪽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제 면접을 위해서 이제 자소서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점에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횡으로 돼 있는 이 외국 국제고 면접의 이해와 대비라는 자료하고 이제 동일하니까 같이 넘겨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기적으로 전형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이미 경험해 보시거나 찾아보셨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음, 기본적으로 그 외국 국제고를 포함해 가지고 자사특목 입시라는 것은 뭔가 완전한 자율은 아닙니다. 교육청의 이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의 이제 날짜까지도 동일하게 서울시 교육청이 통제를 하고 있고, 면접 방식이라는 것도 경기도 쪽으로 가면 학교별로 되게 상이한 케이스들이 많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일하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1단계 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세세하게 따져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 국제고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높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전부 A다라고 하면 1차는 다 통과하신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거기서 이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 국어, 사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경쟁률이 좀 높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3학년 그 국어, 사회 과목이 이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차 통과에는 경험적으로는 문제가 없긴 합니다. 출결은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점수가 다 만점이기 때문에 출결에서 1점 깎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서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낳기 때문에 미인정 결석, 그러니까 지각 한두 번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결석으로 처리되는 기준에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그 2배수인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서울의 외고와 국제고는 전부 1.5배수를 이제 뽑아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는 게 보시면 이제 서울국제고를 제외하면 전부 다 공통문항 없이 개별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개별문항이라는 게 결국 자소서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좀 특성은 있어요. 특성은 있는데, 실제로 면접실을 둘로 나눠 가지고 운용을 하느냐, 아니면 뒤쪽에도 실어 놓긴 했습니다만,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냐, 아니면은 이 뽑아진 질문지, 프린트된 질문지를 보고 학생이 답하나,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6분 전후의 시간 동안 몇 개의 질문을 받고 학생들이 답변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꼬리 질문을 좀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학생이 좀 길게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학교 특성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이 자소서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질문들에 답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어, 일단 경기권하고 인천권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권에 이제 외고하고 국제고, 그 다음에 인천권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결국은 찾아보셔야 되긴 합니다만, 이 지금 기준은 작년 기준입니다. 이제 정확한 요강은 학교별로 8월 말 정도에 공개가 되고, 그때 이제 관심 있으신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은 해보셔야 되긴 합니다만, 어, 공지 없이 사실상 면접 방식이나 이런 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방식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지난해 설명한 것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경기권은 이제 교육청에서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공통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문항이라는 게 이제 제시문으로 한두 문장짜리 짧은 질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주고 답하게 하기도 하는데, 구상 시간을 대부분은 여기 보면은 잠깐 고양외고를 제외하면 구상 시간을 3분에서 5분 정도 가진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 답하고, 추가로 개별 문항 한두 개를 답하는 방식으로 경기권과 인천권의 외국 국제고의 전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긴 어려워요. 예측은 하긴 어려운데 뭐 작년 입시,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뭐 1, 2, 3학년 전부 학생부 관리부터 해가지고 지도를 최종 면접까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 지도하고 있는 대원외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처음 봤죠. 중간고사를 처음 봤는데 성적이 어땠냐라고 하니까 올 2등급이 나왔습니다. 올 2등급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 일반고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학종 지원권이 사실상 올 2등급이라고 하면은 그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3등급 이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렵지만 이제 대원외고의 입시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2등급이 이제 예전 9등급 때 기준으로 하면 3등급에서 4등급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학생들이 서영고를 가요. 가기 때문에 올 2등급이라고 하면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교 학점제 하에서 외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근처 학교 일반고에 가면은 전교 20등 안에 이제 이과 학생이 한 18, 19명 정도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문과 1등을 한 학생이 독보적으로 이제 상위권인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한 15등, 20등 정도가 전교 1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신에서 상당히 밀리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문과 학생들한테 외고 국제고가 입시로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건 정말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뭐 그 대원이나 뭐 한영 같은 메이저 외고를 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사실 뒤쪽에 성적을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반고에서 이제 그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는 실제 대학 입시 실적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물론 경쟁률이나 외고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이제 그 학교 선택의 불리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변동은 없이 움직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올해도 이제 외고 입시를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 지금 경쟁률이나 이런 걸 실어놓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1.5에서 2배수 정도의 학과별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상 뭐 일부 외고를 제외하면은 1차를 합격하는 것은 올레인 영어가 이제 올레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통과. 아주 드물게 이제 경쟁률이 낮은 학과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이제 B가 하나 있더 한두 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차 점수가 기본적으로 다 만점인 학생들끼리 경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가르는 것은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같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구체적인 방식은 다른다. 뭐 봉투 안에 문제가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책상 위에 질문지가 놓여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질문 수가 뭐 3개냐 뭐 방마다 2~3개냐 혹은 뭐 예를 들면 명덕외고 같은 경우에는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 많기로 유명하다. 뭐 이 정도의 차이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소서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충실히 소화했다라고 하면은 그 면접 방식에 적응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문항 예시를 넣어놨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이제 자소서에서 나와요. 자소서에서 나오는데 앞 페이지에도 있긴 합니다만 자소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대원외고 인재상인 3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대한 이해, 관심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서 좀 두드러지는 내용.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그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외국 국제고 입시 크게 봤을 때 이제 자사 특목이 서울 지역 자사, 그 다음에 외국 국제고, 그 다음에 전국 자사 이렇게 나뉘는데 그 세 개의 가장 그 전형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 차이를 만들어 주는 게 뭐냐면 학교가 볼 수 있는 학생부의 학교 생활기록부의 정보 차이입니다. 정보 차이. 기본적으로 전국 자사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지역 자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국제고는 뭐 우리가 반영되는 그 세 과목의 성적 외에 사실상 볼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적습니다. 볼 수 없는 정보가 뭐냐면은 2, 3학년 세특이에요. 2, 3학년 세특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국제고용 학생부를 출력하면 그게 안 뜨는 거예요. 그게 안 뜨고
그 영어, 국어, 사회 그 세 과목 외에는 성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볼 수 있는 게 뭐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자유학기를 제외하면은 창체 일부하고 그 다음에 독서 기록,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1, 2학년 선생님이 써주신 이제 종합 의견, 이 정도만 학교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사실상 변별력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이 한 권도 없다 하면 왜 책을 안 읽었냐 이런 질문을 한다라거나, 이 책 정말 어려운데 진짜 읽었어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런 걸 물어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의 질문들은 자소서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 PPT에선 빼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시를 좀 실어놨죠. 10페이지 표시된 때부터 보면 자기주도학습 과정 면접 문항이 이제 오른쪽 문항이 실제 받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드물게 뭐 자유학기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학생부에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학기 이 활동에서 뭔가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하려면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사실상 복붙에 가까운 기재가 써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냐라는 식으로 사실상 2년이 넘게 지난 얘기들을 기억을 상기해가지고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부터 쭉 있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나 이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그다음에 인성 대부분 내용들이 자소서의 어떤 문구로부터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판단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이걸 읽었다라고 하면은 그 책에서 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성장한 바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사실상 우리가 나중에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은 수업에서 예상 질문들을 뽑아주게 됩니다. 뽑아주게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공통 질문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소서 기반으로 나오는 개별 문항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약간 변형이 될 수 있을 뿐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딱 그 문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확장해서 연습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면접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충실히 연습을 함으로써, 충실히 대비를 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입결을 가르는 면접을 충실하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13페이지에 있는 국제고라는 거, 이제 국제고 중에도 이제 그 개별 문항인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서울국제고를 포함해가지고 경기권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다 기본적으로 공통 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 문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항을 보시면은 사실 되게 간단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 뭐 준비 시간은 보통 짧으면 3분, 보통은 5분. 어떤 학교는 인천 같은 경우에 13분을 왜 13분이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서 시간을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은 독해나 아니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근데 뭐 마지막 문제처럼 30년 내 과학기술 발달로 인류 삶에 일어날 가장 큰 변화를 과학기술적, 사회문화적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보고, 이를 위해 인류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 두 가지와 이유를 말해보죠. 뭔가 질문이 구체적이고 그 제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작년에 이제 지도한 경험으로 본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상당히 그 개별 문항보다 공통 문항을 상당히 자신 없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지만 이게 이걸 이 조건 안에서 답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명확히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게 30년 이내 과학기술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걸까? 뭐 인공지능 이런 거겠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일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그래 일자리가 이렇게 누구는 뭐 그 아주 극소수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류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제 보통은 어려워하고
물은 걸 제대로 답을 안 해요. 연습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그 구조를 갖춰주는 것만으로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 국제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실제로 나중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죠.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보이는 인성 같은 것들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어떤 그 앞으로 리더가 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이 지녀야 될 바람직한 뭐 배려나 공감 능력 아니면 리더십 같은 것들을 답변 안에서 읽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뭐 수학적 그 뭐 어떤 전국자사에서 보는 것 같은 창의 수학이나 뭐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플러스 어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할 만한 인재로서 가지는 인성의 이제 잠재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면 보여줘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형 일정을 고려한 면접 준비 시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요강은 학교별로 8월 말 정도에 이제 그 공개가 됩니다. 이제 경기권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기에 뭘 한다라는 큰 틀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교별로 전부 다 세부 일정들이 다르긴 합니다만 매년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뭐 자소서 제출일이랄지 1차 발표일이랄지 면접일이랄지가 매년 이제 통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서 아마 큰 변동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소서는 1차를 통과하는데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자소서를 미리 쓰고 그 다음에 면접을 미리 준비하냐라는 건 이 일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원서를 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월 9일에 합격자를 1단계 통과했다 하고 발표하자마자 이제 그날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자소서를 내야 됩니다. 자소서를 11일까지 이틀 3일간이네요. 낸 다음에 5일 있다가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소서든 면접이든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입시를 원서 내기 전에 이미 그것이 준비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끝까지 자소서를 고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쳐야 돼요. 이 면접을 해보다 보면은 나한테 가장 그 적절한 질문을 받게 만들어주는 그 던지게 만드는 그런 자소서를 끝까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입시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에서 면접 문항이 기본적으로 개별 문항들은 물론 공통 문항 뭐 본인만의 이제 그 학습 노하우가 있다면 말해봐라 이런 거나 아니면은 물론 어떤 구체적인 경험으로 묻기도 합니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뭐 이상적인 리더십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우리 학교 프로그램 중에 뭐 가장 기대되는 건 무엇이냐 이런 그 기본적인 질문들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개별 문항을 100이라고 본다면 80은 자소서에서 나온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 연습을 해보다 보면은 자소서가 적절한지 아닌지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보이고 면접 수업이 면접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계속 같이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 답변했는데 너무 이제 뻔한 답변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뻔한 질문에서 이제 뻔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를 일부러 이걸 물어주게 내용을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려운 걸 썼는데 좀 답변하기가 어려워. 공부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수준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완벽하게 소화했어라고 하면 수준을 더 높이거나 이런 과정들을 면접 수업에서도 이제 병행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질문들이 딱 그 문구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것이 적용된 사례를 얘기해 보랄지 아니면 다른 거 찾아본 해외 뭐 구체적인 것을 자소서에 쓴 문구 외에도 물어보기 때문에 뭐 추가 질문을 받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자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질문 사실 자소서에서 이게 질문을 만들긴 하는 거냐 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공통문항 위주고 이제 개별 문항 한두 개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소서 안 보고 면접을 진행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경기권 외고들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더라도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고 되게
보이는 게 결국 창체하고 종합의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물어볼 만한 것들 당연히 체크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소서하고 면접이라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쓰는 거고, "이거 물어봐 주세요."라는 것을 위해서 이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쓰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면접을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준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 뭐 국제고나 외고 그 경기권 외고를 준비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공통문항에 대해서 진짜 5분을 줬는데 5분 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답변하기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의 기출 문제, 그리고 비슷한 형태로 물어보는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 그리고 예상 문제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 보는 과정에서 '아, 이런 문제라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답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을 학생이 실제로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소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물론 시작할 때 수업을 시작할 때 자소서도 이제 자소서 항목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써야 돼라는 기본적인 개괄 설명은 있긴 합니다만 같이 자소서를 모든 학생이 써 나갈 수 없죠. 진로도 전부 다 다르고 그리고 뭐 같은 자소서 낼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수업이든 면접 수업이든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개인으로 지도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너는 1시부터 1시 반 이런 것이 아니라 3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한 명씩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더 찾아볼 것, 공부할 것, 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별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배포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강사별로 활용하는 건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자소서를 쓸 때도 그렇고 선생님마다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하고 카카오톡을 등록해 가지고 계속 필요한 질문도 받고, 그거 외에도 이제 면접을 진행할 때는 이제 이그 1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자소서에서 뽑을 수 있는 질문들, 거기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듣고 추가로 던지게 되는 추가 질문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기본적으로 크게 이 양식을 학생한테 계속 파일로 보내줘서 이제 채워보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 이런 것 좀 보완해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계속 이 파일을 오가면서 지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양식일 뿐이지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학생을 1대1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누적해 가면서 쌓아 나가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지난주에 뭐 했지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지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어 우리 어 사례 및 면접 예상 질문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들이 뽑아진다라는 걸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이제 학생부에 기반해 가지고 출제 예상 문제를 추출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 준다. 그게 이제 그 20페이지에 있는 학원의 공통 양식을 사용해서 제목이 이제 면접 50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50문제 전후로 해서 이제 그 학생의 학생부와 자소서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꼼꼼하게 자소서와 면접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학생 면접 수업을 듣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추출을 해서 그거를 학생들이 답변을 적어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이 안에서 사실상 충실히 답변이 준비된다면 학생들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그 안에서 질문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 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면접 수업에서도 계속 학생들 자소서를 봐줍니다. 모든 기본적으로 이제 자소서를 진행한 반에서 뭐 시간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같은 시간대에 수업을 계속 맞기 때문에 자소서를 그 지도한 선생님 반에서 면접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얘기한 것들 중에 버린 것 중에 뭐 살릴 만한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면접 답변을 해봤는데
이제 너무 쉽거나 어려웠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자소서 5회 수업을 하면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긴 합니다만 뭔가 그 분량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이 고친 걸 계속 봐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학교의 구체적인 면접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준비된 질문, 뭐 직접 면접에서 던지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면접 수업이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자소서를 여름방학에 쓰고, 그 다음에 2학기가 시작하면 중간고사 대비 전에 면접 수업을 5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에 5회 정도 하는 정도로 보통은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혼자 세 문제를 길게 얘기한 한영외고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면접 연습을 한달지, 그리고 이제 그 준비 시간을 주는 공통문항이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지를 비슷한 형식으로 주고 연습을 한달지, 아니면 뭐 명덕외고처럼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 많으면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한달지 해서 학교의 실제 면접 환경에 맞춰서 가능한 이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내용을 준비하도록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고쳐주고 어떤 것을 답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설명해주고 예시를 들어주긴 합니다만, 학생이 직접 자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답변을 준비해봐야 그게 자기 것이 돼서 우리가 면접에서 실제로 자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면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답변을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주기보다는 그걸 어떤 만약에 부족한 답변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런 구멍이 있구나라는 걸 학생 스스로 확인해서 추가로 공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 방식은 이제 개인별로 지도하긴 합니다만 1회차에는 이제 그 한 학생을 만나는 시간 동안, 특히 처음 반에 입반한 학생 같은 경우는 멀뚱멀뚱 앉아 있어야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은 기본적으로 어느 학생이나 준비해야 되는, 어느 학교나 어느 학생이나 준비해야 되는 공통 문항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2회차부터 수업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균등하게 시간을 할당해서 1대1로 지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진 않긴 합니다만 공통 문항이 있는 학교라고 하면은 기본 문항 답변이나 답변에 면접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 이유라고 하면은 뭐 한 주에 하나 정도는 공통 문항을 지속적으로 연습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병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면접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자소서이기 때문에 자소서가 사실상 가장 기반이 되는 거죠. 자소서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그 장지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소서 설명을 맡은 장지혜 강사입니다. 자소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평가에 활용이 되는지를 앞서서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소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자소서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셨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고 불리는 탐구한 것에 대한 서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있습니다. 쉬워요, 이런 건 쓰기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성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 같이 끼어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서만 살짝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자소서에서 이제 써야 될 것, 써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성적을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성적이 올랐다, 성적이 어떻다 이런 것도 가급적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라든가 친인척을 알게끔 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법한 말들, 이런 것도 쓰지 않는 것이 좋아서 해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급적 쓰지 않도록 지도를 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그냥 감점을 주는 학교가 있고 아예 떨어뜨리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매년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소서 수업 안 듣고 면접 수업 때 왔는데 그때 딱 보고 걸러지고 다시 고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일찍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국제고로 다시 학생이 전환을 해가지고 영재고 떨어지고 어 영재고에 냈던 자소서를 가져왔는데 되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걸러지고 기존에 이제 자소서를 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들은 반드시 이제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쓰는 목적 자체가 면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합격에는 자소서는 거의 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합격에서도 자소서 자체가 점수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자소서를 통한 면접이 이제 학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자소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게 좋은 자소서인지, 어떤 게 면접에서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한번 비교적으로 볼게요. 예시 A를 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 모든 교과서에 자습서를 샀다. 학습해야 할 양이 많아 어떤 과목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너무 막연했다. 우선 스스로 방법을 찾기 위해 빈 종이에 과목별 범위를 적은 후 교과서와 자습서의 학습 분량을 체크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빈 시간을 정리한 후 주중과 주말을 구분해 과목별 학습 시간과 목표를 수립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생겼다. 단어의 뜻을 모르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모르는 단어부터 체크했고 모든 과목의 학습을 어휘, 개념, 문제풀이, 오답, 점검 순으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학습을 하니 어려웠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과거에는 흔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면접 수업하러 와가지고 자소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보여요. 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뭘 질문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면접 때 뭘 질문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학습해야 할 양이 얼마나 됐나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나요? 일단 질적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질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도 생겼다. 그럼 그전엔 없었냐? 뭐 공부를 해봐야 흥미가 생기는가? 뭐 어떤 학생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회 시간에 세계 시민 의식을 학습하면서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세계 속 한국은 난민 수용에 보다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애국심이 과연 고귀한 가치인가를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다. 애국심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 책에 나오는 리브어 사상을 탐구하였다. 리브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이 구별되며 집단의 도덕성, 즉 집단에 대한 충성심만을 추구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번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제한되지 않을 때는 순전한 힘의 싸움만이 남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맹목적 애국심과 배타적인 집단주의는 명백한 부정의를 용인할 수 있는 위험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책이 들어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동기가 있고요. 탐구의 동기가 있고 탐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구의 과정에서 이제 책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탐구의 결과로서 학습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이고 그냥 계기 쓰고 과정 쓰고 내용 쓰고 느낀 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질문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주제가 폭넓지 않아 가지고 학생이 딱 그 어떤 부분만 딱 공부해서 가면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 친구는 제가 자소서랑 관련된 일 자체도 했었고 이제 수업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어 이런 대목이 자소서에 있어요. 서양 윤리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죠? 막 그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까지의 서양의 윤리학자들의 윤리 이론을 다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딱 리부어만 꼽고 있죠. 리부어의 어떤 그 사회윤리랑 관련돼서는 책 한 권, 주저가 책 한 권이 다예요. 그런데 그 책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걸 우회해서 개론서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에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면접에서 명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자소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소서입니다. 자소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글을 잘 쓰고 멋지게 쓰고 뭔가 감동이 서리고 막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소서랑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면서 자소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너무 막 감동과 막 슬픔 막 이런 것들이 막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읽자마자 떨어뜨렸어요. 왜냐면 개인정보가 쓰면 안 되는 과락 정보들이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평가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점수를 얻어가는 자소서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이 서류 일종의 서류와 자소서에 기재된 것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이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태재 선생님의 부분에도 설명의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즉 자소서 특히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어떤 자사고보다 자소서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면접에서. 그래서 면접 때 질적으로 좋은 질문을 받아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좋은 자소서는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로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방황만 해서도 안 되고요. 수사 위주로 막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거의 다 빠집니다. 말하자면은 자소서에서. 너무 주제가 커서 면접 준비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너무 수사 위주로 돼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성이 없어서 누구라도 할 법한 말을 하기도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종식시킬 거예요. 말은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자소서에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만 그럴듯한 거죠. 이런 경우는 면접에서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생이 구체적으로 탐구한 내용이 들어가 줘야
학생도 면접에서 곤란하지 않고요. 그 자기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접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양질의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그 본 것처럼 활동의 계획이 내용과 과정, 배우고 느낀 점이 명료하게 서술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러면 자소서가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 그런데 평가받기엔 참 좋아요. 평가받았을 때 점수를 얻어가기에는 좋습니다. 뭔가 딱 읽었을 때 너무 딱딱해. 음, 이거는 좀 뭔가 보고서 같아, 자소서가 아니라. 근데 그래야 면접에서 좋은 질문 받고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챗 GPT라든가 클로드 같은 거에 절대로 의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수학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챗 GPT 나오는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뭐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인문사회랑 관련된 것들. 근데 오류가 너무 많아요. 틀려요. 출처도 틀리고 사상가도 틀리고 뭐 책도 틀리고 책의 내용도 틀리고 어 희한하게 인공지능이 인문사회 쪽에서는 발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이과적인 부분에서는 발전이 빠른데 그래서 그거 잘못 쓰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소서 쓸 때 막 그 챗 GPT라든가 이런 거 의존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로 큰일 납니다. 되게 노골적으로 틀려버려요. 너 이거 틀렸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럴듯한 말을 해요. 틀린 말. 아니야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또 틀린 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먼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소서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 합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끝나고 합부를 결정하는 그냥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일단은 개별 문항이 다 자소서 거의 다 자소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어 합부를 가린다. 어떤 소재를 선택을 해야 되냐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나의 진로랑 연관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합격 사례들을 보면은 전혀 관련이 없어도 이제 붙습니다. 의외로 그 소재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 새로운 걸 하기도 하고 이 진로가 이 학생의 영원한 진로가 또 아니거든요. 그건 또 학교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대학도 알고 있어요. 24살, 26살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로가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이걸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20살까지 생각을 하는데 고작 중3이 이 일생의 나머지를 다 결정을 한다라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진로랑 자연스럽게 이제 연관이 되면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소서 수업할 때 진로랑 연관되는 거 하나 정도를 이제 꼽도록 합니다. 혹은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 특성에 맞게 국제고는 무슨 외교 이런 게 아니라 국제고는 설립 취지가 사회과학 위주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위주의 활동을 주면 좋습니다. 혹은 외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본어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일본어랑 관련된 거. 혹은 뭐 중국어과다. 그러면 뭐 중국어랑 관련된 거, 중국 문화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을 두 번째 꼭지에 넣음으로써 그 뒤에 오는 지원 동기라든가 진로 계획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하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학생이 진짜로 열심히 했던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애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즐겁게 했던 거 이런 거는 면접 때 그 학생의 눈빛부터가 달라져요. 답변을 할 때.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를 가장 높게 삽니다. 그러니까 면접 때 눈이 진짜 표정과 그 어떤 말할 때의 제스처라든가 그 말할 때의 어떤 그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다르거든요. 정말로 학생이 열심히 하고 정말로 좋아서 한 것들.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자소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질적으로 높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 넣는 것도 저는 너가 이거 소화할 수 있겠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도전적인 것들을 이제 던집니다. 그래서 학자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 탐구는 기본적으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라든가 논문이 언급되는 것이 좋습니다. 탐구 과정 자체가 책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책이 안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네이버에 뭐라고 뭐라고 쳐가지고 그걸 복붙한 거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들어간 거랑 들어가지 않은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쳐가지고 얘가 복붙을 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이 선하게 이제 보이는 자소서도 있지만, 얘가 관심이 있어서 뭘 찾아봤다. 어떤 책을 찾아봤다.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봤다. 신뢰성이 높은 어떤 출처를 가지고 찾아봤다. 이런 것들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책을 한 권 이상은 좀 넣도록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책을 찾아요. 같이 책을 찾고 혹은 논문도 이제 찾아서 이제 보내주고 합니다. 그러면 논문은 다 읽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만 읽으면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보면 되는데 국내 언론은 가급적이면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여격에 쓸 활동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임원 활동을 한 것도 없고 봉사 활동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되게 곤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재를 최대한도로 뽑아냅니다. 인성 부분은 마지막 자소서 마지막 부분인데 학생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기도 해요. 대강에 이렇게 딱 읽자마자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착한 학생 뽑고 싶은 거는 뭐 어느 학교나 다 똑같죠. 그런데 왜 인성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높은 사고력은 높은 인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높은 인성은 높은 사고력을 무조건 보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사고를 할 때 이게 나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차원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 주거든요, 인성은. 그래서 인성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사고력을 보장합니다. 이건 거의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부분은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사소하다라고 학생은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면서 너가 그거 했을 때 얘는 어땠어? 그러고 났을 때 네 생각은 어땠어?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지금 생각해 볼래? 그러면서 생각해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그럼 그 다음에 그걸 했다라고 할까? 그러면서 사고를 아예 키워주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느낀 점 자체가 굉장히 감동서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성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이 글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나열식으로 써라. 문장 같은 것도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첨삭을 하면서 요렇게 시작하고 요렇게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알려주고 결국에는 문장 자체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 거의 대부분이 문장 자체는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첨삭에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책을 넣었는데 정말 읽어야 하나요? 이것도 진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궁금하신가 봐요.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읽는데 부분적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어떤 책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한 장만 뭐 한 10페이지만 무조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읽어서 제가 그 부분이 생각나는데 그 어떤 딱 부분만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학생 B를 제가 잘 알고 있었고 학생 B가
입학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붙었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데, 한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박경리의 토지를 찾고 읽었다라고. 어, 뭐지? 무슨 유행인가 싶었는데 그 학생도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학생이 읽은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음. 이 학생은 당연히 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학교에서 좀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 친구라서 지금 뭐 서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지라고 했는데 학교를 안 가는 대신 책은 좀 열심히 읽은 학생이었어요. 박경리의 토지를 읽었다. 근데 학생 A가 이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의 고난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토지 치면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소개글로 나오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딱 외워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얘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죠. 왜냐하면 토지 읽으면 정말로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이 학생이 딱 그거에 맞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고난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뭘 많이 먹지? 왜 계속 먹지? 왜 식사를 많이 하지? 정구지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왜 음식에 대해서 부르는 말이 달라? 그리고 왜 이렇게 먹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뭔가 자급자족이라든가 사투리 표현, 식생활에서 보여지는 규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인상 깊게 봤다. 그리고 나는 부분적으로 봤다. 이거 다 읽지는 않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입학한 후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그것 때문에 붙었어.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은 부분적으로라도 꼭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책을 좀 넣고 그다음에 한두 권이라도 좀 언급되도록 넣고 그 책을 부분적으로라도 읽어줘서 확실히 이 학생이 읽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고 부분적으로 읽었다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읽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서 수업은 일단은 평가 요소를 충족하는 자소서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이쪽에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했고 제가 굉장히 동안이라서 항상 억울한데 제가 43입니다. 그것도 빠른 년생입니다. 82년 빠른 년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하는 자리에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평가 요소를 충족하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개별 상담은 굉장히 빠르게 그 첫 회에는 개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상담을 통해 적합한 활동이라든가 세부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해볼래 이런 거 해볼래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면은 엄마가 이거 하래요 그러면서 또 바꿔와요. 어. 근데 부모님의 견해도 굉장히 최근에는 타당한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또 부모님들도 많이 아시고 또 내가 써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새는 꽤 괜찮은 주제들이 오는데 문제는 학생이 면접을 해야 되니까 학생이 학습을 해야 돼요. 학생이 써야 돼요. 학생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세부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 첨삭이 들어갑니다. 첨삭에 자소서 이 정규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전체 이제 글자 수도 보통은 다 거의 맞춰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 애 자소서 뭔가 진척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는 확 1500자 맞춰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이 최대한 엉망진창이라도 많이 써놓게 해요. 그래야 면접 때 기억도 있고 그게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기억하는 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1500자로 되게 짧게 일찍부터 잘라내다 보면은 학생이 또 기억하는 게 또 얕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제 글자 수 맞춰줘 가면서 이제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좀 방대하게 쓰도록 좀 유도를 해요. 왜냐면은 결국 그게 또 면접에서의 어떤 대비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굉장히 쭉 평일반도 있고 이제 주말반도 있습니다. 거의 저랑 이태재 쌤, 그 다음에 박대인 쌤 이렇게 있는데요. 수업 방식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희가
수업 전에 다 미리 만나서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주의할 점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마다의 수업이 많이 다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1-2회 때 이 수업 듣다가 이 수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시간표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